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밸류업 수혜주로 자리한 현대차가 이번에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주도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19만 3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 전체 분양 물량보다도 4% 많은 수준인데 최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함께 증가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산시장 회복 움직임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일주일 새 서울 도심부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손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업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정도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계 발언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4.57%,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1.13배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고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중 중상자와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 심도 역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65세 미만 운전자 사고의 사고 심도는 7.67%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심도는 8.72%로 훨씬 높았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피해 정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80.2%로 집계됐습니다.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4%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손해액 역시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34만 6천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과 피해자 중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보험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을 생각하면은 고연령자 운전 제한하는 거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연령자분들도 고객의 한 분에 속하잖아요. 뭘 반납을 하는 걸 강제성을 주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10년 뒤인 2035년에는 1,000만 명에 가까운 고령 운전자가 예상되고 있어
고령자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한 안전운전 유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밸류업 수혜주로 자리한 현대차가 이번에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주도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 43조 원, 영업이익 4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북미 지역 판매가 유효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국내 완성차의 호실적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라며 실적주로 완성차를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현대차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연초 20만 원 선을 횡보하던 현대차의 주가는 2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반기 정부의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30% 넘게 뛴 겁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상반기 현대차를 3조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자사주 매입 계획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자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은 8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상된다며 배당 성향 25%를 합산했을 때 총 주주 환원율을 31에서 33%로 9월에서 11월 중 1조 원 내외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도 시장 기업 공개도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현대차는 4조 원대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30만 대를 팔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고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미지근했던 청약시장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을 재개하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준비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산업위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전국 222개 단지에서 총 19만 3,829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보다도 4%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공급 가구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이달이 2만 8,323세대로 가장 많고요. 다음 달에는 2만 684세대, 9월에는 19,723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양 날짜를 잡지 못한 89,736세대가 남아있어서 실제 분양이 집중되는 시기는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0만 8,675세대, 지방에서 8만 5,154세대가 공급됩니다. 절반이 넘는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이어서 서울 2만 7,583세대, 그리고 인천 1만 8,389세대 순입니다. 경기도는 평택시, 의왕시, 양주시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서울은 서초구, 영등포구 등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인천은 미추홀구, 연수구 등에서 대단지 도시개발 사업 분양 물량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3,192세대로 하반기 분양 예정이 가장 많습니다.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이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전, 대구 등의 순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현재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업계 안팎에서는 청약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청약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일 서울 마포에 들어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경우에는 250가구 모집에 약 4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163대 1을 기록했으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단지는 강북에서 최초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5천만 원을 넘는 평균 5,150만 원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전용 59제곱미터가 13억 4,070만 원, 84제곱미터가 17억 4,510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됐는데 앞으로 분양시장에 나올 단지들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과천, 성남, 고양 등에서도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453가구를 모집했는데 10만 3,513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약 228대 1인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지어지는 산성역 해리스톤도 620가구 모집에 18,0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30대 1 보였고요. 고양시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 장안카이브 유보라도 1,278가구 모집에 1,105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으로 남았던 아파트들도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급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청약 당시에는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3억 원대로 형성돼서 시세 대비 비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과 울산, 강원 등 3개 단지는 대규모 미달로 2순위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역에서 신규 분양은 관심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여 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 3천여 가구인데 1만 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양극화된 분양시장 분위기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입지가 좋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된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릴 거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전세 불안과 공급 부족 등의 우려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치솟는 분양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방은 수요층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적재된 미분양 물량과 새 아파트 청약으로 선택의 폭까지 넓어져 입주와 분양가의 경쟁력을 따져 청약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반기 청약 시장에는 부담이 낮은 공공택지 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곳에 수요가 특히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당장 7, 8월 전국에 공급되는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 물량은 6,900가구 수준으로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의 14%를 차지합니다. 실제 올 상반기 전국 신도시 공공택지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86대 1로 그 외 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의 3배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쟁률이 약 230대 1에 육박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단지 역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서울 강남 3구에서 26개 단지 5,871가구가 분양에 나섰는데요. 1순위 청약에 42만 32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71.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조 1,61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8%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는 각각 24.2%, 0.5% 증가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AMPC 제외 적자는 전 분기보다 악화했습니다. 메탈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와 가동률 약세 지속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만 북미 판매 확대에 힘입어
AMPC 포함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됐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와 제너럴 모터스 합작 2공장의 양산과 출하 개시로 물량이 확대되면서 AMPC는 전 분기보다 137% 증가한 4,4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캐즘에도 근본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르노와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저가 배터리 시장으로 영향력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공장의 일부 전기차 라인을 ESS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메가 트렌드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 혁신에 대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와 금융, 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인구, 기후, 기술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 금융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부문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말 공개 세미나를 통해 논의 내용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 들어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함께 증가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산시장 회복 움직임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총 규모는 710조 7,558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708조 5,723억 원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2조 1,835억 원 늘어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던 신용대출도 이번 달 초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번 달 4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8,660억 원으로 나흘 만에 1조 879억 원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달 유독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산시장 회복 흐름을 지목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2달 연기 결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은 또 IPO 청약 수요 증가와 증시 반등으로 인해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 증가가 신용대출 급증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대출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가계대출 급증 속도를 고려해 기존 금리까지 낮추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방경만 KTNG 사장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하는 CEO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글로벌 톱티어 조직 문화를 위한 KTNG의 사칙 연산이라는 슬로건을 담았습니다. 방경만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일의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며 성장하는 KTNG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을 제거하며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방 사장은 취임 후 100일간 해외 관련과 건강기능식품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에 집중해왔습니다. KTNG에 따르면 조직에서 전략, 마케팅, 생산 부문을 신설하고 각 부문장의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권역별 사내 독립기업과 생산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방 사장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더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업계는 체질 개선에 나서며 비효율적인 점포는 정리하고 노후화된 지점은 복합 쇼핑몰로 리뉴얼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계속되는 소비 침체에 2분기 백화점 업계의 이익 성장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산업부는 매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4.8% 늘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3.1% 줄어 매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백화점 역시 0.1% 하락세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망 수치에선 차이가 나지만 2분기에 백화점 업계에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은 어려울 것이란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마진이 큰 의류, 잡화 대신 명품과 생활가전 등 마진이 낮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잘 팔려 영업이익 증가는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흥국증권은 롯데백화점의 경우 2분기 매출이 8,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7% 줄고 영업이익은 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영업이익이 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흥국증권은 2분기 매출이 1조 2,680억 원, 영업이익은 540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늘고 영업이익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영업이익이 385억 원으로 20% 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백화점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 3.1% 늘어난 1조 9천억 원과 632억 원으로 흥국증권은 전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매출 1조 7,991억 원, 영업이익 592억 원으로 1년 새 각각 10%,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물가의 지속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백화점 업계의 2분기 실적은 큰 이익 성장이 어려울 거란 전망. 다만 불황 속 선방했을 거란 예상과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의 편차가 있어 실제 성적표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4일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쟁의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1차 파업은 이날부터 10일까지입니다. 전삼노 측은 조합원 3657명 중 파업 참여 인원이 6,5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 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삼노는 사측은 6월 13일 이후 사후 조정 2주 동안 우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후 조정안은 노동자의 대등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회사의 소모품처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연가투쟁 등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 한미약품그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자신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 말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신 회장께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신 것으로 한다며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